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은 있어도 계좌 속에 현금은 많이 모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은커녕 계좌에 모아놨다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100만 원조차 없다라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는 말에 공감들을 하시나요? 지금 2030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거라는 세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 세대는 은행 금리만 잘 활용해도 그냥 꾸준히 저축만 잘 해도 분명히 무언가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는 2%대, 집값은 수십억, 그리고 대부분 빚을 지고 시작하는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나는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요. 오늘 이 뼈아픈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앞으로 2030 세대가 왜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는지, 꼭 2030 세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 40대까지더라도 부모보다 더 힘든 세대가 맞다라는 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리한 게임판 위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특히 지금의 4050 세대가 젊었을 때만 해도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피부로 와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수준만 보더라도 서울 강남 아파트가 1, 2억 원 하던 시절 맞벌이 5년만 허리띠 졸라매면 집을 살 수 있었죠. 예금 금리 혜택도 있었고 은행에 돈만 맡겨도 연 10% 이상 이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특수 상품은 연 30%를 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곧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 세대는 성장의 과실을 온몸으로 누릴 수 있었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2030 세대는 반대일까요? 그 이유에는 저성장 굴레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연 2% 성장도 사실 버겁죠. 성장의 과실이 거의 없으니 같은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서울 집값은 지난 20년간 5배 이상 뛰었고요. 청년들의 소득은 그만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PIR, 즉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4에서 5, 10 이상으로 치솟아 이제는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이 힘든 구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리 환경의 변화도 한몫을 하게 되었죠. 부모 세대는 은행 금리만으로도 자산을 불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금 금리가 2%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 이자는 0인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미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첫 세대이고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든 시대에서 시작을 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이 힘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빚을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 생활자금 대출까지 2030 세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로에서 출발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하니까 남들보다 기회에서도 밀리고 어떤 출발 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기회와 출발점, 옛날 부모 세대와는 달리 기울어져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2030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빚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빚을 안 지고 살아갈 순 없어도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빚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년층의 대출이 73%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죠. 청년층의 73%가 변동금리라고 하네요. 즉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변동금리는 어떻게 되죠? 그들은 그대로 타격을 직격으로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특정 지어서 딱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건 가계 경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가 모두 나의 주머니 속 사정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기 위기 때마다 돈을 풉니다. 문제는 그 돈이 균등하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층 자산가들은 낮은 금리로 이럴 때 쉽게 대출이 되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돈을 풀 때 말이죠. 반면에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들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회에서 대출이 거절되고 한도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돈을 풀든 국내적으로 돈을 풀든 실질적으로 힘든 청년층들은 그 기회를 얻기가 힘든 구조다라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돈을 푼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회, 돈 없는 사람에게는 더 큰 박탈감만 돌아가는 거죠. 때문에 빚이 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층들의 빈곤은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 가격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현금이나 신용이 있는 사람은 싼 값에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다고들 하죠. 이렇게 배워왔죠. 사실 들어오고. 반대로 청년층은 어떤가요? 이미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로 빚이 있으니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상위 1%는 자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하위 50%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 때 부유층은 자산을 더 키워왔지만 청년층 같은 경우 대출만 늘어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청년층 대출 73%가 변동금리라고 했죠. 이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정책 변화만 생겨나서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일어나도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월 이자가 갑자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뛰어오르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이자만 갚느라 허덕이고 원금 상환은 더 멀어집니다. 즉 청년층은 빚을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에 몰려 있으면서도 그 빚이 언제 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니 계속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버티기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는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죠. 금리가 인상되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만 듣던 100만 폐업 시대라는 기사 문구들의 주인공들은 자영업자이고요. 그중 청년 자영업자도 꽤 많은 비율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변동금리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튼튼한 재무구조나 매출구조가 나지 않으면 절대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에 대출을 안 빌리면 괜찮지만 이 또한 안 빌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빚에서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빚이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들이죠. 정리하면 청년층의 빚은 돈 관리를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정책, 부동산 구조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학자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벗어나기 어렵고 구조적인 해법과 개인적인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나 경제 콘텐츠를 보면 이런 메시지 많이 봤을 거예요. 종잣돈을 모아봐라, 1억 모아봐라 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속에는 반대의 의견도 있다 보니까 논란이 생깁니다. 이런 논란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쪽 주장은 뭐죠? 1억만 모아봐라. 그 다음부터는 눈이 열리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른 쪽 주장은 뭐죠?
1억 모아봤자 요즘 같은 집값에 몇 분의 몇도 안 된다. 그냥 집도 못 사고 주식 투자해도 큰 힘이 안 되니까 1억 모으기도 힘든 거 그냥 다른 거에 써라. 의미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진짜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액수에 꽂혀서 들으면 둘 다 무의미한 말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일 겁니다.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삶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모아봤으면 절대 모른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습관과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종잣돈 모으는 과정에서 소비 습관이 교정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 관리하는 능력도 올라갑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적립식 투자나 분산 투자 개념을 익힐 수 있죠. 더불어 시간 관리 습관도 생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기계발, 부업, 자격증 공부 등에도 눈을 뜨게 되고 이들을 하나둘씩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즉 1억 모으기, 1억 모으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뭐 생각해보면 2030 세대 현실에서는 집값이 뭐 수십억 하니까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으니까 1억 모아도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체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1억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좌절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는 결과의 시각일 뿐입니다. 과정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가난을 좀 대물림할 게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극복하자면 이런 1억 모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좌절을 느끼지 말고 오히려 계속 도전하고 트라이하는 이런 자세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리학적으로 처음으로 목돈을 모았다라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에서 나는 목표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모으기가 주는 게 1억이 생겨서도 좋지만 자신의 자신감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첫 경험이 있어야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라는 다음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억은 부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1억을 모아도 부족한 건 맞다. 하지만 1억을 모아본 사람과 모아보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이 종잣돈 모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5천이라고 합니다. 평균 자산은. 하지만 이 수치에는 상위 1%의 막대한 부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중위값입니다. 중위값.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이 중요하죠. 중위 자산은 얼마일까요? 바로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자산 2억 5천. 그런데 중위값은 약 1억 원.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즉 절반 이상의 국민은 1억 원도 채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언론과 정부는 항상 평균치를 강조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나 빼고 다 부자인 것 같다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상대적 박탈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SNS 착시 효과까지 더해지면 남들이 올린 화려한 순간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무력감까지 깊어지는 이유인 거죠. 대한민국의 부의 기울기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자산 구조는 세계적으로 특이합니다. 한국 국민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38%, 미국은 34%고요. 유럽 평균은 50% 내외라고 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을 다 통틀어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산 구조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만 몰린 자산 구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에 국부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문제는 이 구조가 스타트업, 혁신 투자 자본을 말라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돈이 집으로만 몰리니 창업 환경은 척박해지고 청년들은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가난을 벗어날 메커니즘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년 세대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시테크, 시간테크죠. 예를 들면 월급의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계속 저축 투자되도록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를 추가하자면 환율, 주가, 코인 이런 시세들을 매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투자 비율을 정할 때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개발과 커리어 같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넣어두는 것은 재테크라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미래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나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재테크를 자동화시키는 것이 시테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나이든 중장년층도 마찬가지겠지만 2030 세대가 더 좌절하는 큰 이유는 실패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점일 겁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회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굉장히 잘 뒷받침되어 있죠. 그래서 실패해도 사실 안전망이라는 게 잘 설치되어 있어서 재도전도 가능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실패다라는 이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사회가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고 재도전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은 막히고 압류당하고 대한민국의 제도로서도 참 안타까운 제도 중에 하나긴 합니다. 물론 내가 대출을 해서 돈을 못 갚으면 무언가의 조치가 취해지는 건 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 사례가 시사점을 줍니다.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핀란드에. 노키아가 근데 몰락이 한번 됐습니다. 노키아 몰락 후 청년들이 모여서 다시 창업에 나섰고 그때 만들어진 게 혁신 같은 앵그리버드 게임입니다. 그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일자리가 사라진 핀란드 청년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길 기다리거나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거나 둘 다 이것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의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사회 안전망이 받쳐주니까 어떤 것을 해도 핀란드 청년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얻게 된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적 안전망. 실업급여와 복지가 잘 갖춰져 있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는 대한민국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심지어는 백수더라도 대출도 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요. 실패해도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다. 조치가 좀 다른 거죠. 대한민국하고. 또한 정부와 대학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쉽고 그것도 직관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청년들의 창업을 발벗고 돕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실패해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핀란드에서는. 그래서 청년들은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라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청년이 대출을 받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경제활동 자체가 막히죠. 복지 안전망이 약해서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가 실패 경험을 낭비로 치부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낭비. 실패했다고 다 낭비일까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실패했어? 그거 시간 낭비했네? 라고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길만 찾게 되는 게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복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피해야 할 습관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주머니 속에 현금이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연령별 최악의 투자 습관만 좀 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에 집착을 많이 하죠. 왜냐?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코인, 주식, 이 시세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죠. 이게 단기 투자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단기 투자를 조금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050 세대들은 은퇴 직전 퇴직금을 몰빵 투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령별 정말 최악의 투자 습관인데, 보통 투자라는 게 그리고 60대, 70대도 하긴 하지만 20대에서 50대가 피크죠. 그러면 단기 투자와 몰빵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돈을 과하게 잃지 않는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단기 투자와 몰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면 빠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이럴 땐 반대로 장기 복리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5% 수익이더라도 30년 복리로 굴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자산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사실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젊을 때일수록 단기에 확 치고 올라가는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나이가 먹었을 때 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포트폴리오에 좀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투자 습관은 피하고 장기적 투자, 복리가 이루어지는 편안한 투자를 우리는 쫓아가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계속 설명한 대로 지금 시대 세대들은 분명히 부모 세대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탓만 하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만의 방법만을 생각해 나가며 실천하고 노력하며 어쩔 수 없이 계속 해결책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말이죠. 첫 번째가 자동화된 투자 습관인데 자동화된 투자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C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 관리하는 능력을 업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를 조금이라도 빚잔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는 분명히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크기보단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고요. 단기 성과보단 꾸준한 복리가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